네, 윤석열 대통령의 복심 이용원이 국민의힘 국회의원 전체가 모인 메신저 단체방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한 대통령의 지지가 철회됐다는 내용의 글을 공유했다는 머니투데이의 단독 보도가 어제 오후에 있었습니다. 쿠키뉴스도 단독을 달고 윤 대통령 한 비대위원장 줄 세우기 공천 행태에 지지를 철회한 것이 확인됐다는 보도를 냈습니다. 둘 다 단독이라는 타이틀을 달았습니다만은 한국 정치부 기사들이 대부분 그렇듯이 한두 명의 익명의 관계자, 독자는 정확히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대통령의 지지가 철회됐다는 글을 두고 설왕설래하는 것이라서 상황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대통령이 무슨 왕도 아니고 그냥 공개적으로 직접 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집권여당 대표 쫓겨 나갈 때도 새 대표 들어오는 과정도 비대위원장 들어온 지금까지도 김건희 주가 조작 의혹 특검 논란, 명품백 수수 논란을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다 대통령만 쳐다보고 있는 것 같은데 등장하는 건 대통령 측근 또는 익명의 관계자 또는 대통령 비서실장이네요. 기자들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여론 떠보는 건 검사 시절에도 늘 했었던 버릇인가요? 정치 좀 투명하게, 공개적으로, 민주적으로 선진국처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최경영의 정치 본색 시작합니다. 네, 여당 상황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김종욱 전 청와대 행정관, 신인규 민심동행 창준위원장, 김민하 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민심동맹이라고 잘못 나왔어요. 민심동행. 제가 지적하고 있는 건 맞죠? 민심동행 내지는 또 민심행동이라고 부르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민심동행입니다. 동맹도 괜찮은데요? 아, 다 민심이랑 좋습니다. 동맹인 거 있죠? 네. 동맹은 신인규 변호사랑 약간 안 맞아. 네. 동맹이 약간 좀 좌파 같잖아. 느낌이 좀 그랬습니다. 네. 네. 동행이 나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게 약속 대련이 아닌가. 어제 밤까지만 해도 댓글에서는 그런 의견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더라고요. 약속 대련이 아니냐. 예. 근데 약속 대련이 아닌 것 같기도 합니다. 오늘 아침 상황을 보니까. 근데 네. 그 국민의힘은 두 가지 모델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가 뭐냐면 네. 시즌 1인데 윤석열 대 이준석. 대선 전에 엄청 싸웠잖아요. 그렇죠. 그때 뭐 가짜로 싸웠겠습니까? 진짜로 싸웠죠. 서로의 중요한 갈등이 있는데 이슈를 확 그걸로 끌어들여서 선거예요. 그다음에 극적으로 화해를 해서 저기는 뭔가 되나봐라고 얘기하는 소위 선거 이슈를 반복적으로 제가 볼 때 3번인가요? 이런 일이 있었던 것 같고 두 번째 모델은 이제 대통령이 된 다음에 3개월 만에 몰아내겠다라고 전화로 했던 내용이 실제로 이제 현실이 됐었기 때문에 전 두 모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많은 국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이번 건도 약속 대련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긴 해요. 저는 하지만 싸움은 실제로 벌었다고 생각해요. 이유는 윤석열 대통령이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무슨 능력이 있어가지고 국민의힘의 비대위원장이 됐겠습니까? 거기엔 쓰임새가 있었겠죠. 쓰임새가 제가 매번 말씀드린 두 가지인데 하나가 대통령 부인을 수호하는 것, 그다음에 대통령 측근을 공천하는 것. 이 두 가지의 역할을 부여했는데 대통령 입장에서 이 역할을 안 하고 있으니까 제가 볼 때 거기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한 것 같고 그 문제 제기를 아주 세게 너 그 자리에서 내려가야 될지 모르니까 내가 지금 정확히 얘기한 내용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다시 돌아와라고 저는 얘기하는 측면인 것 같고요. 근데 만약에 계속 한동훈 지금 비대위원장 말고 뭐 국민 보고 나선 길? 대통령 기분 나쁘죠. 내가 보낸 길인데 무슨 뭐 국민 보고 나선 길이라고 얘기해. 그죠? 할 일 하겠다? 내가 할 일을 시켰는데 왜 다른 일을 내?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게 오래 가게 된다면 저는 시즌2 모델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한동훈 쫓겨난다? 예, 시즌2 모델이죠. 시즌2다? 네. 예. 신인규 위원장 어떻게 보세요? 예, 뭐 김종욱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그 두 가지 국면에 제가 다 내부에 있으면서 네. 참 소송까지, 당과 소송까지 하는 그런 지경까지 겪었던 기억이 또 나는데요. 사실은 워낙 좀 충격적인 뉴스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처음에는 이거 뭐 짜는 거 아니냐, 짜고 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짜고 치기에는 지금 매우 심각하게 분위기가 돌아가고 있다는 게 첫 번째고요.
또 하나는 한동훈 위원장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여기에 무슨 일을 하러 왔는지를 다 국민들이 아시잖아요. 예. 결국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아바타, 대리인, 그리고 비호, 김건희 여사 비호를 위해서 온 걸 다 알고 있는데 최근에 당무를 집행하면서 뭐 인기에 취해 있다, 뭐 대통령병에 걸렸다 이런 얘기도 나오면서 동시에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상당히 좀 이렇게 스탠스가 윤석열 대통령이 생각했던 것과는 좀 다른 듯한 이런 뉘앙스가 좀 나오기도 했고요. 최근에 그 공천 관련해서 그 뭐 김경률 비대위원 사례라든지 뭐 원희룡 전 장관 인천 사례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당내의 그 삐그덕거리는 일들이 나오면서 아마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더 이상 화를 참을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화를 참지 못하고 주로 경로를 많이 하셨던 건데 그 경로라는 것이 이번에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한 지지 철회, 사퇴 요구 뭐 이런 걸로 분출된 거 아닌가 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권병이 걸렸다는 비판이 친윤 쪽에서 나온다. 국민일보가 어젯밤 11시 6분에 송고한 기사인데 결별 수순을 밟는가 윤한 친윤이 다시 이제 등장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친윤이 이렇게 쭉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었거든요. 그동안에 이제 모든 책임을 다 지고 그랬다가 이제 한동훈 들어오고 잠잠했었는데 그다음에 이제 친윤이 다시 등장하면서 대권병 걸렸다라고 한동훈을 비판한다. 글쎄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인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이게 네, 이른바 친윤이라는 사람들은 언제나 대통령의 의중을 대변했죠. 대통령이 여기서의 친윤은 누구예요? 장해찬? 뭐 그분도 뭐 포함이 되고 대통령의 의중을 대변하고 싶어서 너무 항상 이제 준비가 되고 안달이 난 분들이 이제 대체적으로 이제 자발적으로인지 뭐 아니면 따로 이제 뭐 어디 단체 채팅방이라도 만들어서 움직이는지 모르겠으나 네. 대체적으로 이제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게 있는 건데 지금 뭐 이용우 앞에서 오프닝에서 언급하신 이용우 의원이 이제 글 이제 공유하는 것도 그렇고 흐름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 근데 이제 그 글이 어떤 글이 공유됐다는 걸까요? 어떤 기사가 공유됐다는 그게 걸까요? 뭐냐면은 네. 그 유튜브가 있습니다. 네. 그 이제 월간조선 출신의 인사가 운영하는 유튜브가 있는데 문갑식? 뭐 그렇죠. 네. 그분이 유튜브에서 이제 한 주장을 요약한 내용을 이제 올린 것이고 이용우 의원이 그래요? 그다음에 이용우 의원이 여기다가 이제 자기 코멘트를 좀 덧붙인 게 있어요. 이게 맞는 말 같다라는 취지에. 그래서 그런 내용을 가지고 얘기를 한 건데 그 뭐 글의 내용은 네. 이 지금 김건희 여사 관련돼서 이제 사과를 해라라는 이제 주장들이 많은 거잖아요. 지금 보수 언론도 포함해서 기자회견 그렇죠. 열고. 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사과를 해봐야 지지율이 오르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사과를 하면은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좌파 다운표 치고 좌파들의 공격은 오히려 더 거세질 것이다. 그러니까 좋을 게 하나도 없는데 한동훈 위원장처럼 이렇게 당당하게 하세요. 네, 저는 이제 네, 꺾게. 네, 저는 아메리칸 스타일은 아니어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이제 하는 것이 득이 안 되고 네. 오히려 이제 소위 말하는 보수우파 내에서 그런 주장하는 사람들은 민주당에 휘둘리는 사람들이다. 지금 민주당 주장을 내부에서 하면 어떡하냐 이런 거거든요. 그거를 국민의힘 전체 의원들 게시판에 올렸다는 거예요? 이용우 의원이? 그 텔레그램 방입니까? 그 메신저 방에다가 이제 올린 건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그냥 올렸겠느냐? 갑자기 어느 날 그렇게 이제 어떤 뭐 흐름이라든가 시류라든가 그런 거에 민감한 사람들인데 위에서 뭔가 이 기류가 있지 않는 한 그렇게 올리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지난주 한 목요일부터 의심을 했거든요. 왜 대통령실이 그동안 어쨌든 김건희 여사 관련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뭐 당내 공천 문제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소위 말하는 당무 개입이랄지 그리고 또 김기현 대표를 저렇게 어쨌든 밀어낸 거에 대해서도 사실 그동안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한 거잖아요. 그동안 그런 문제에 대해서. 근데 왜 얘기를 하기 시작했을까? 이게 뭔가 어쨌든 여당의 지금 상황에 대한 견제 의미가 있는 것 같다라고 의심을 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금요일 날도 어디 인터넷에다 쓰는 글에다 이제 그렇게 썼습니다. 이거 뭔가 이제 의미가 심장한 데가 있다라고 썼는데 그때부터 그렇게 나온 게 의미심장하다고 본 이유가 제가 지금 쭉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약속 대련이면 이게 어떤 약속 대련의 의미면 전선이 명확하고 간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약속 대련이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김건희 여사 문제에 대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제발 대통령실에서 뭐 이렇게 행동해 주십시오 라고 요구를 하면 대통령실이 처음에는 대통령이 거부하고 또는 고심하고 또는 뭐 걱정하고 뭐 고민하고 하다가 수용하면서 끝내는 그게 선거 뭐 얼마 앞둔 뭐 얼마 이제
앞두지 않은 상황이겠죠. 수용하면서 결국은 한동훈 뚝심이 통했다 이렇게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건데 지금 이거는 대통령실이 공천 문제를 같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그럼 이거는 굉장히 전선이 지저분한 거예요. 지저분한 얘기예요. 이거는 굉장히. 왜냐하면 그래요? 어. 공천 얘기를 같이 하는 순간 두 가지가 작동하게 되는데 뭐가 되냐면 첫 번째, 한동훈은 배신자다가 일단 작동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김경률 비대위원 손 들어주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다 뭐냐면 한동훈이 자기 사람 꽂는 거죠. 자기 사람 꽂는 거지 다 지금. 공천을 사실은 마음속으로는 윤석열 대통령이 공천은 내가 하는 건데 라는 생각이지만 그것을 감히 한동훈이 가져가? 라는 생각이지만 그렇게 표현하진 않고 공천은 시스템 공천인데 한동훈이 사천한다라는 의미는 한동훈이 자기 정치를 한다. 자기 사람을 꽂는다. 이렇게 가는 거고 두 번째로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용산의 의중은 시스템 공천을 하고 싶다라는 의미는 현역 의원들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냐면 그래도 경선을 시켜주는 건가? 이런 게 있는 거잖아요. 지금 공천룰을 발표했을 때 약간 그런 뉘앙스를 준 거잖아요. 공천을 최근에 발표한 게. 그런데 그게 아니고 시스템 공천이라고 얘기를 해놓고 다음날 김경률 비대위원을 마포홀에다가 가서 여기에 나갈 거라고 소개를 한다는 건 뭐냐면 한동훈 줄 세우기를 하고 그 시스템 공천과는 별개로 한동훈이 내를 꽂는다라는 걸 한다는 거는 현역 의원에 불리할 것이다라는 뉘앙스를 주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 이 현역 의원들 입장에서는 한동훈 비대위가 오히려 나한테는 불리할 수 있구나. 그럼 어디 줄 서야 되지 이번에는? 지금까지 한동훈 비대위 줄 섰는데 지금 용산에 줄 서야 된다. 이런 뉘앙스를 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한동훈 비대위원장하고 약속대로는 될 수가 없죠. 이거는 때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싸움은 벌어진 거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도 비슷한 생각인 게 이게 이 공천 국면 지금 총선이 뭐 80일 정도 남았습니까? 지금 굉장히 총선에 임박한 시점이기 때문에 이 약속 대련한다는 건 너무나도 큰 리스크가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의 배우자에 대한 지금 특검법이 지금 거부권이 돼서 국회로 이제 재의결만 남아있는 그리고 통과가 상당히 유력해 보이는 이런 시점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런 약속 대련을 한다 그러면은 약속 대련을 해서 어떤 이익을 얻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다는 이게 실패됐거나 들통났거나 잘 안 됐을 때 그때 얻을 수 있는 리스크가 너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거거든요. 그래서 전 이거를 약속 대련으로 하기에는 너무나도 위험 부담이 크다. 그리고 그 작전을 수행해낼 능력도 매우 떨어진다. 저는 그런 상황 속에서는 이건 약속 대련이 아니고 지금 김민하 평론가님 말씀하신 대로 뭔가 지금 각계 약진을 하면서 각 그 총선 후보자들이 본인에게 유리한 대로 지금 또 줄을 서면서 국민의힘의 공천 국면에서 태양은 두 개일 수 없다. 결국에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줄을 댈 것이냐 아니면 새로운 신권력을 상징하는 한동훈 위원장한테 줄을 댈 것이냐 요 줄서기 싸움이다. 저렇게 봅니다. 그러면 세 분 다 약속 대련이 아니다. 이렇게 지금 결론을 지으셨고 그렇다면 누가 이깁니까? 이제 진짜로 이제 싸우는 거라고 보면 누가 이깁니까? 대통령이 이기죠. 당연한 왜냐면 겁니까? 너무 많이 예. 남아 있어요. 실제적으로. 예. 그러니까 대통령은 막강한 권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천을 못 주더라도 다른 걸 줄 수 있는 사람은 대통령이에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뭘 줄 수 있겠습니까? 따지고 보면 국회의원도 아닙니다. 본인 불출마 선언했었기 때문에 실제로 권한을 갖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 다음에 좋다. 올해 4월 선거에서 압승을 할 수 있다면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상황을 보게 되면 또 그런 전망들이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기의 권한을 행사할 수 없는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런 부분이고 그다음에 여전히 선거에 패배한다고 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은 자기의 권한을 통해서 권력을 배분할 수 있는 역할에 있는 상황입니다. 시간이 꽤 많이 남았죠. 절반 이상이 남은 상황이니까요. 거기다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가장 쓸데없는 얘기를 한마디를 했어요. 국민이라는 단어입니다. 국민. 네, 국민 보고 나선 길이잖아요. 국민의 60%가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비판적입니다. 근데 그 국민을 보고 나선 길이라는 얘기는 아니 영린을 건드린 거죠. 핵심적으로. 오히려 한동훈 비대위원장 뭘 얘기하더냐. 본인이 비대위원장 취임했을 때 이재명 탓, 민주당 탓, 개딸 전체주의 탓. 그거 계속 그렇게 해야 돼. 악법, 몰카. 예. 그다음에 적어도 대통령이 요구하는 판을 만들어주는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어느 순간부터 국민 얘기하고 이거 국민들이 화내는 것 같은데 방향을 바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얘기하는 건 국민 입장에 서가지고 대통령과 싸우겠다는 얘기로밖에 들지 않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땐 한동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마 뭔가 컨설팅을 했을 거예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명박 대통령 아래에서 한 케이스를 갖다가 아마 설명했을 것 같아요. 예. 제가 볼 땐 그때는 말년이었어요.
말년에는 이명박 대통령도 그건 용인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같이 어떤 공생관계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절대 공생관계가 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컨설팅도 잘못 받았고 판단도 잘못했고 싸움도 잘못 걸었다. 싸움을 걸었다고 보세요? 지금 어떻게 보세요? 다른 분들은? 그러니까 저는 싸움을 걸었다라고 보진 않고요. 네. 뭔가 삐끄덕한 실수가 있었는데 이제 한 대를 크게 맞는 이제 그런 상황으로 저는 보고요. 한동훈 위원장이 줄 수 있는 것은 셀카밖에 없죠. 셀카 촬영. 같이 사진 찍는 것밖에는 줄 수 있는 게 없는 그 인기 기반의 지금 정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김종욱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별로 줄 수 있는 게 없는 이런 상황이고 저는 한동훈 위원장은 인기 기반, 그러니까 대중들의 인기 기반인 것이고 윤석열 대통령은 인기는 적지만은 당에서 오래 정치를 해온 그 세력들, 그 세력들과 지금 손을 잡고 있는 이런 형국이거든요. 그렇다면 당연히 당내에서 권력을 놓고 투쟁을 한다 그러면 결국은 수싸움인데 결국은 그 당내에서 뭐 친윤이라 부르든 찐윤이라 부르든 그 과거에 했던 그분들과 그분 호소인들 그분들의 그 세력 연합을 윤석열 대통령이 함께 갖고 있으면은 이거는 싸움을 해보나 마나 당내 기득권이 승리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민하 평론가. 그러니까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게 뭐랄까요, 실수했다라고 할 만한 점은 뭐 실수라기보다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건데 실수한 점이 있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점이 각각 있는데 일단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거는 뭐냐면 그동안 이제 신년 인사회를 다닌 거잖아요. 당원들이 있는 데를. 근데 돌아다니면서 얘기를 들었을 거 아닙니까? 당원들도 그렇고 출마자들도 그렇고 특히 이제 수도권 출마자들한테 얘기를 들으면 이거는 이 김건희 여사 문제를 정리하지 않으면은 얘기가 안 된다라는 거를 스스로 느꼈을 거예요, 아마. 그리고 이 얘기가 예를 들면은 보수 이 지지층이 아닌 분들에게서만 나오는 얘기가 아닌 게 지난번에 이제 김건희 특검법 포함해서 이제 특검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한 이후에 바로 다음 날 제가 이 자리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조선일보가 바로 다음 날 사설을 썼는데 뭐라고 썼냐면은 총선 후 특검을 수용해라라고 썼어요. 근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제부터는 책임지고 총선 후 특검을 해라라는 얘기예요. 한동훈이 책임져라라는 게 포인트가 있습니다. 대통령은 말이 안 통하니까 한동훈이 책임지고 추진을 해라라는 얘기예요. 이거는 사실상 대통령실에 기조하고는 반대로 가라, 반기를 들어라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선일보 같은데도 계속 그렇게 주문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는 조선일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론이라는 게 보수 지지층 여론이라는 것도 이거는 어떻게 정리 안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라는 게 다수 의견이에요. 그러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 여론을 어떻게든 해결해야 되는 상황에 내몰린 거잖아요. 비대위원장이 되는 순간. 그럼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할 수밖에 없는데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비대위 내에서 지금 그래도 한동훈 사람이다라고 할 수 있는 인물이 사실은 김경일 비대위원이거든요. 그러니까 김경일 비대위원이 나서가지고 또 언론 인터뷰하고 하는데 사과해야 된다. 그렇죠. 네. 심지어 마리 앙투아네트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마리 앙투아네트의 여러 가지 문제가 프랑스 혁명을 불러왔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정리 안 하면 더 큰일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 하는데 이분을 또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말릴 수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래서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인 거예요. 첫 번째가. 그런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실수한 거는 앞서 말씀드린 이제 김경일 비대위원을 이제 마포 그러다 공천을 할 것처럼 얘기하고 뭐 이런 것들이 빌미를 잡힌 거죠. 대통령실에. 그래서 대통령은 그거를 빌미를 잡고 지금 당내 의원들을 호령을 해가지고 자기 밑에 줄 서라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편이면 한동훈을 때려라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 건데 이런 구도에 빠졌을 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믿을 수 있는 거는 소위 말하는 여론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사실 아까 그 유튜브 글 요약한 내용을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그 글을 올릴 때까지는 아직 대통령 비서실장이 한동훈 비대위원장 만나가지고 직접적으로 사퇴해라라고는 얘기 안 한 시점이죠. 그 글을 올렸을 때는. 예. 그때까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하고 김경일 비대위원을 이 사람들이 분리를 합니다. 그 유튜브 글에도 보면은 김경일 비대위원은 진짜 나쁜 사람으로 돼 있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그렇게까지는 아닌 걸로 돼 있어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하자는 거는 그 특별감찰관 추천하는 거하고 제2부속실 설치 정도인 것이고 김경일 비대위원은 사과를 하자는 건데 사과가 아니다. 그러니까 김경일 비대위원이 잘못한 것이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좀 괜찮은 주장을 하는 건데 요거 김경일 비대위원은 통제 못하는 게 문제다. 요런 구도였거든요. 근데 대통령 비서실장이 가서 사퇴를 얘기하면서 이제는 이거는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같이 맞는 국면이 돼버린 것이죠. 이렇게 되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국민 얘기하면서 자기를 이제 지킬 수 있는 수단은 이 보수 지지층 내에 그래도 한동훈밖에 우리는 총선 때 그래도 쓸 무기가 그게 아무리 칼날이 작고 뭐 이렇게 좀 흔들리는 칼이라 할지라도
요거 하나 휘둘러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싸워야 되는데 이것도 없이 그럼 우리는 어떡합니까? 요거 하나가 있는 건데 요거 가지고 지금은 이제 항변해야 되는 국면인데 지금 아까 김종욱 전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그걸만으로 싸울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싸우면 당연히 대통령이 이기는데 저는 그렇지만 이게 이준석 전 대표하고 윤석열 대통령 관계하고는 또 다를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왜요? 검사들이 또 수사할 때 서로 들이받기도 하고 뭐 그러다가도 이제 뭐 풀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같이 그래서 다시 폭탄을 마시고 뭐 그럴 수 있죠. 그렇죠. 네. 그래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어느 수준까지 이거를 그러면 제가 더 이상 얘기하지 않고 여사님 얘기하지 않고 김경률 비대위원은 하고 같이 안 하고 관계를 끊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 대권 이런 얘기도 안 하고요. 무릎 꿇고 제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리하면 제가 볼 때는 같은 식구였기 때문에 용서해 줄 수 있는데 그러나 그렇게 하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정치적인 미래는 없어지겠죠. 그렇게 할 거냐. 그렇게 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 그렇게 정리를 하지 않으면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어느 길로 가든 어려워질 것 같다 이런 생각입니다. 근데 저는 한동훈 위원장이 여기서 머리를 수그리기도 참 애매한 게 워낙 국민 여론에 대해서 봤을 때 윤석열 대통령 비토 여론이 너무 크잖아요. 그러니까 비대위원장으로서 만약에 관리형처럼 대통령의 뜻만 계속 앵무새처럼 전달할 거라면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이유가 없는 그렇죠. 이런 상황이 되고요. 저는 한동훈 위원장이 조금 힘에 대해서 착각을 한 게 아닌가. 그러니까 최근에 전국 순회를 다니면서 본인의 인기를 실감했잖아요. 그 인기를 가지고 나에 대한 지지로 착각을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뭔가 취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시야가 흐려지면서 아까 그 박근혜 대통령 이야기를 하셨지만은 박근혜 대통령하고는 차원이 다른 게요. 아유. 박근혜 대통령은 네. 박정희 대통령 딸이기도 했지만은 그럼. 당시에 이명박 대통령하고 경선할 때 네. 모든 의원 전원이 박근혜 대통령 밀었고요. 당시에 이명박 대통령 지지했던 분이 이재호, 정두원 의원 정도밖에 없었어요. 게다가 임기 말인 것도 있지만은 박근혜 대통령이 그 의원들의 지지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얼마나 당내 장악력을 세게 갖고 있었습니까? 게다가 대구 경북이라는 지역 기반이 완전히 그 베이스가 그렇죠. 너무 탄탄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네. 그거를 한동훈 법무부 장관 출신의 비대위원장이 와가지고 정치권에 아마 그 많은 분들 당협위원장들 이름도 못 외울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본인이 정치 초보인데 바로 그냥 들이받는 것은 이건 좀 뭔가 자기 인기 취해서 좀 착오가 있었던 거 아닌가 또 그런 생각도 듭니다. 제가 봐도 이제 그 안철수가 TV 토론 나와서 제가 MB입니까 이렇게 하면서 작살난 것처럼 앞으로 예를 들면 여기서 고개 숙이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대통령 시키는 대로만 한다? 제가 볼 때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이제 정치적인 인물로 이제 전락하게 되는. 근데 고개를 안 숙이면 어떡할 거야? 고개를 안 숙인다고 사퇴? 사퇴밖에는 그쵸. 방법이 자진 사퇴를 하고 예. 멋지게 예, 왜 그리고 그러냐면요. 훗날을 기약한다. 근데 그 훗날이라는 게 기약이 되나? 아니,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예. 이용 의원이라는 사람이 대통령의 가방을 들고 다녔던 수행원입니다. 예. 그러니까 가장 측근에서 대통령 뜻을 가장 잘하는 사람인 거예요. 선거 때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용 의원이 이렇게 글을 쓸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본인이 과거에 대통령 바로 옆에서 대선 후보 때 다녔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걸 쓸 수 있어요. 초선 의원에 불출마 선언을 했잖아요. 이런 글을 쓴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이 글을 쓴다는 건 본인이 어떤 역할인지 다른 의원들이 알기 때문에 자기가 이런 글을 올린 거예요. 그럼 이건 대통령의 의중인 거예요. 어떤 형태든지 누가 본다고 하더라도.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럼 이걸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냐? 공천권이에요. 그나마. 근데 공천 누가 관리합니까? 이철규 의원이 관리합니다. 아, 그래요? 그렇죠. 사무총장이. 한동훈 비대위원장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를 국민의힘 의원들은 제가 볼 때 다 알 거예요. 웬만하면. 지지율 하나인데 그 지지율도 제가 볼 때는 윤석열 대통령이 자기 아바타로 생각해서 내주니까 저 정도의 지지율이 나오는 거지. 지금도 막 싸워요. 내보내요. 그럼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지지율이 야 열심히 잘 싸운다. 이렇게 올라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때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 초보여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세력 관계를 잘 고민을 해서 본인이 진짜 뱀의 목을 콱 눌러도 이길까 말까 하는 상황인데 뱀 꼬리 건드려가지고 지금 예를 들면 물리는 상황이 돼버린 거잖아요. 거꾸로. 그러네. 예. 제가 그래서 야 이거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용호 의원은 비례대표 출신인데 말씀하신 대로 경선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수행을 했던 분이고 최근에는 이제 아마 지역으로 좀 출마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 수행을 했던 것도 있지만은 자신의 공천을 위해서 더 충성을 하는 그런 행태에서 전 이런 식의 행동까지 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리고 언론들을 보면 쿠키뉴스도 그렇고 채널A 이 관련해서 지금 계속 단독 보도를 했던 것들이 쿠키뉴스, 채널A, 국민일보,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들어가서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이 사퇴 요구를
전달했다. 이 확인 보도 나온 문화일보 다 어떻게 보면 신흥 보수라고 해야 되나요? 신흥 보수와 구보수 신문들, 찐보수. 예, 찐보수 최근에. 신문들. 근데 이제 주요하게 조중동이라는 이른바 메이저는 여기에서 또 없단 말이야. 채널 A를 빼놓고는.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채널 A 같은 경우는 과거에 검사 시절에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울 수밖에 없는 그런 관계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 쿠키뉴스 같은 경우도 채널 A하고 그 노컷뉴스, 쿠키뉴스 쪽에 기자들 대통령 전용기에 그 따로 불렀던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기자 중에 한 명이 지금 뭐 CBS 정치부장 하고 있는 것이고, 뭐 그런 것들 저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분명히 뭔가 벌어지고 있는 거는 같기는 같아요. 이 지금 상황 자체가 대통령실의 측근들로부터 뭔가를 소스를 가지고 올 수 있는 그런 지금 매체, 아주 최근에 부각되는 매체들, 대통령의 측근들의 말을 직접 전해 듣는 그런 매체들인 것 같아가지고 요 소스 자체는 의심할 수가 없는 것 같기는 합니다. 이 정권 들어서 이 정권의 종편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예. 쿠키뉴스랄지 이런 데는 이제 국민일보의 인터넷 그 자매지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정권에서 쿠키뉴스와 뭐 어떤 관계인지 모르겠는데 민감한 뉴스가 거기로 이제 약간 뭐랄까요, 종이 신문에는 잘 안 싣는 정도의 그 정도의 이제 좀 정보가 거기서 이제 많이 나오긴 했는데 예. 그런 몇 가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면 뭐 몇 개 있어요, 인터넷 신문 중에. 그런 걸 제외하면 요즘에 패턴이 어떠냐면 그런 이제 이런 좀 민감한 얘기들이 막 이제 오고 가는 어떤 상황에서 종편 전용 뉴스에 주로 이게 단독 달고 나옵니다. 이런 얘기가. 그게 이제 채널 A뿐만이 아니고 TV조선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보수 정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가장 빨리 정확하게 아는 방법은 사실은 종편 사이트에 들어가서 그 종편 뉴스 사이트 있잖아요. 거기 들어가가지고 그 보도의 내용이나 이런 행간을 보면서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생각하는 게 제일 빨리 알아요. 그 다음에 그러고 나서 다음날 아침에 보수 언론에 자기들끼리 정리를 해가지고 좀 더 이제 깊이 있는 이 기사를 그 다음날 신문에 싣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어제 종편 뉴스에 굉장히 그 단독이라든가 이런 덮었어. 그렇죠. 이 어떤 속보성으로 이제 많이 나왔고 오늘 아침 신문들을 보면 여기에 대해서 막 한탄을 합니다. 그러니까 신문들이 그러니까 어제는 막 보도한 다음에 오늘 신문은 여기에 대해서 이럴 수 있는가, 이래서 되겠는가, 큰일 났다 이런 분위기거든요. 이런 걸 봐도 사실은 이게 뭐 약속 대련이거나 이런 거면은 뭘 촉구하고 이랬을 텐데 이런 걸 봐도 이게 좀 심상치 않은 상황이 돌아가고 있다는 거는 제가 볼 때 말씀하신 것처럼 의심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아요. 근데 보통 권력은 자식하고도 안 나눈다 그러잖아요. 이 그렇죠. 권력이라는 예. 속성 자체가 그런 건데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차기 뭐 후계자로도 봐도 무방할 정도의 한동훈 위원장을 너무 조기에 등판을 시키면서 이거 너무 급하다. 그리고 이렇게 됐을 때 결국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그 뭐랄까요, 그 여론의 관심으로부터 많이 멀어지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일부 긍정적인 효과가 있겠지만은 결국에는 이 권력의 면에서는 상당히 윤석열 대통령한테는 이것이 위협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서 저는 그때 당시에도 이거 윤석열 한동훈의 뭔가 충돌이 있지 않겠는가. 그리고 국민의힘도 통제 불가능의 상태에 좀 빠질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봐왔는데 너무 빨리 온 거예요. 이 시점 자체가. 뭔가 총선에 좀 임박해서 뭐 30일, 20일 앞두고 온 것도 아니고 이미 공천을 시작도 못했는데 이렇게 빨리 와버리니까 상당히 이것은 좀 놀랄만한 뉴스였고 오늘 아침에도 한동훈 위원장이 사퇴할 생각 없다. 그리고 임기가 비대위원장의 임기는 총선 이후로 알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뭐 버틸 것처럼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권력의 속성상 지금 당내 기반이 취약한 상태에서 이렇게 갈등이 완전히 표면화되고 노출이 된 상황에서는 전 이거 수습하기가 매우 어렵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 뭐 한 일주일 안에 한동훈 위원장이 나갈 수도 있어요? 아까 이 문제가 왜 고민스럽냐면 이게 김건희 씨 문제라는 거예요. 이 핵심적 고리에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왜 쿠키나 문화가 쓸까? 조중동이 김건희 씨 문제가 나왔을 때 사설을 막 때렸죠. 그 문제를 풀지 않으면 올해 선거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고 보수가 괴멸할 수 있기 때문에 또 리스크 관리해야 된다는 생각들 가지고 계속 사설로 때려가지고 촉구를 했었습니다만 받아들이지 않았죠. 근데 지금 채널A 말에 의하면 그런 거잖아요. 이관섭 비서실장이 사퇴 요구를 전달했는데 그러면서
김건희 씨의 명백 의혹에 대한 대응에 섭섭함을 전한 걸로 안다라고 얘기했으면 이 문제의 발단이 김건희 씨에 대한 한동훈과 국민의힘 일부의 대응에 대해서 매우 언짢았다라는 거고 이 언짢음을 해결할 방법이 뭐겠습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 문제를 가지고 엄청나게 싸움을 하거나 아니면 조중동이 생각을 바꿔야 되는데 바꿀 수 없는 거죠. 그렇다면 새갑때 밀어붙일 수밖에 없는 싸움이 되는 거죠. 아니 뭐 김건희 씨를 갖다가 저기 사저로 보낼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저 그래서 이건 대못을 뽑아낼 수가 없는 부분으로 딱 걸려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겠죠. 사저를 왜 못 보내? 저한테 물어보시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제가 한동훈을 네. 못을 빼거나 아니면 김건희 씨 네. 못을 빼야 되는데 네. 어딜 빼시겠습니까? 망치를 빼야죠, 망치를. 아니 망치는 근데 탄핵 얘기잖아요. 그러면 아니 이게 잘 이게 확실히 이해는 안 됩니다만 하나씩 풀어보죠. 예. 지금 거의 네. 이제 어떻게 할지까지도 이제 논의하고 있는 것 같은 게, 예.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 사안에 대해서 막 이렇게 와 이게 큰일 났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벌써 지난주부터 기류가 이상했다 이런 걸 언론이 감지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벌써 목요일부터 계속 제가 목요일 말씀드리는 게 목요일부터 대통령이 불쾌했다는 얘기가 이 기사에 조금씩 나오기 시작해요. 근데 김경률 비대위원을 예를 들면 마포구 을에다가 데리고 와서 이제 인사시킨 날, 그러니까 공천 때문에 불쾌했으면 그 다음날 대통령이 불쾌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다음날 아무 얘기 없다가 그 다음날 김경률 비대위원이 또 언론에 나와서 김건희 여사 얘기하고 막 이러니까 그 다음날 갑자기 불쾌하다고 하면서 공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디서 불쾌했는지는 여기서부터 이제 감이 온 거고, 그러네. 그러면 문제의 핵심이 영린을 건드린 거다라는 게 벌써 거기부터 분명한 거고, 그러면 주말에 벌어진 일은 사실은 실제 발단은 그 지난주 후반부터 계속 대통령실 내에서는 어떻게 할 거야라는 것부터 시작해서 쭉 온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언론에 나오고 있는 것 잘 보면은 오늘 이제 예를 들면 TK 의원들부터 모임부터 시작해가지고 빠르면 오늘 의원총회 열어가지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뭐 사퇴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 수렴을 한다는 등 이런 얘기가 있고. 벌써? 그렇죠. 실제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만약에 사퇴를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는 윤재욱 원내대표가 당대표 대행을 하고 그 상태로 총선을 치른다라는 대안까지도 일부에서 논의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도 다 나온 상태입니다. 그러니까는 실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작동을 할지는 여전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굽히느냐의 문제가 있는데, 저는 그거 쉽지 않다고 보지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굽히는 거 쉽지 않다고 보지만, 여전히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사퇴하는 것까지 전제로 하고 지금 대통령실을 중심으로 논의를 한 이런 상황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이것은 버티지 못할 수 있는 가능성까지 다 걸고선 그리고 때리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것까지 봐야 된다는 거죠. 근데 비대위는요, 최고위랑 달라가지고 뭐 비대위원들 사퇴하고 이런 걸로 무너지는 게 아니라 그렇죠. 비대위원장이 사퇴를 해야 되는 겁니다. 끝까지 버티면 사실 몰아낼 방법은 딱히 없어요. 그 그래요. 정도로 권한이 센 거죠. 그래서 한동훈 위원장의 의지가 가장 중요한 건 맞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그 김경률 비대위원이 사실은 이 문제의 핵심이잖아요. 그러면 비대위원만 사퇴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퇴는 비대위원만 할 수도 있는데요. 근데 비대위원만 사퇴한다고 해서 한동훈 위원장의 거취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겁니다. 그렇겠죠. 근데 지금 그 김경률 비대위원이 어떤 이야기를 인터뷰에서 하냐면요. 이게 이제 CBS 인터뷰인데 여기서 김경률 위원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마포울에 출마를 공언한 이상 자신은 어떻게 빼겠느냐, 이런 자신감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저를 대통령실에서 어떻게 혼내기는 힘들 거다, 이런 도발적인 얘기까지 하거든요. 그러니까 당신들이 뭔데 날 어떻게 할 건데, 이런 식으로까지 김경률 비대위원도 강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 비대위와 대통령실의 이 알력 다툼이 저는 상당 부분 더 이 갈등의 압력이 더 높아질 건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최종적인 이 정리는 저는 뭐 대통령실이 이길 수밖에 없는 구조 아니냐, 전 그렇게 봅니다. 여기서 하나만 좀 짧게 자꾸 얘기해서 죄송한데 예. 하나만 짧게 많이 말씀하셔야죠. 네. 아니, 너무 많이 얘기해가지고 네. 죄송합니다. 조선일보라는 이 불충한 신문이 말이죠. 예. 또 남의 신문을 또 불충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조선일보라는 신문이 이런 사태가 일어나고 있는데 토요일 날 김경률 비대위원 인터뷰한 거를 신문에다가 떡하니 또 실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근데 거기서 김경률 비대위원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또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얘기를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에 이제 앞머리를 올리고 다니는데 앞머리를 내린 모습으로 돌아올 것을 기대한다라면서 그 과거에 검찰총장 할 때처럼 사자와 같은 모습을 보여줄 것을 기대한다라면서 뭔가 정신 차리라는 취지예요.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도 당분간 나는 김건희 여사 관련 얘기는 안 하려고 한다. 오늘을 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런 국면이 왔으면 어떻게 또 안 하겠습니까? 김경률 비대위원이. 그러니까 이거는 강대강 대치로 막 가는 거죠, 이제는. 이 부분도. 설명 좀 해주세요. 지금 방금 나온 속보가 기사. 나왔는데 예. 기사가 윤석열 나왔죠. 대통령께서 오전 10시에 예. 잠시 후에 있을 민생 대토론의 5차인데요. 여기 불참하신다고도 지금 아, 기사가 그래요? 방금 나와서 예. 속보가 또 나왔네요. 근데 이 정도면 이제 심각한 영리인을 건드렸다는 걸 명확히 드러내는 거에다가 그 민생 대통령론에서 하신 말씀도 그렇게 뭐 정확한 말씀은 안 하시기 때문에 안 하시는 것도 뭐 하나의 방법이에요. 주로 이제 거기서 네. 이제 세금을 깎아주거나 네. 뭐 어디 큰 돈 뿌리는 사업을 할 것처럼만 하고 안 하는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저는 이 멘탈리티가 이거 진짜 어떤 친윤계 또는 대통령실, 대통령이나 여사한테 다 함께 있는 건지 그렇다면 국민들하고는 좀 많이 다른 생각 같은데 장해찬 전 최고위원이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이 디올백 받은 거 있잖아요. 이게 이 좌파들의 공작은 도를 넘어 너무나 비인간적 사기 몰카 취재에 당한 피해자 돌아가신 아버지에 대한 미안한 마음을 이용당한 파렴치한 범죄 피해자 왜 피해자 보고 사과하라고 하는 것인가 사과는 가해자가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대통령실 관계자도 선물이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봤을 때는 아니 제가 봤을 때는 뇌물 같이 보이거든요. 그게 어떻게 선물이에요? 300만 원 넘는 게. 근데 그렇게 이제 우긴단 말이지. 그리고 우리는 피해자고 그리고 선물을 받았을 뿐이다. 근데 그거를 이런 식으로 몰카 공작으로 이용했다. 뭐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계속적인 프레임이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이제 한동훈 진짜로 이런 생각을 하는가 봐요. 한동훈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도 네. 핵심은 몰카라 그랬잖아요. 이 문제의 핵심은 몰카다. 예. 그러니까 특검법은 악법이고 명품백은 몰카다. 이렇게 잡아놓은 거죠. 제가 볼 때는 대통령실 의중이고요. 장해찬 뭡니까 지금은? 장해찬 전 최고위원이에요. 전 최고위원이죠. 예. 장해찬 최고위원은 정확하게 대통령실의 의중을 반영하는 거고요. 거기다 비서실장은 서운했다라는 얘기를 갖다가 직접적으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했다라고 하는 건 지금 벌어지고 있는 부분과 관련해서 대통령실이 정해놓은 프레임과 정반대 상으로 가고 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김경률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김경률 비대위원이 그렇게 얘기하는 건 김경률이니까 이해했을 거예요. 아유, 저 사람은. 근데 거기에 동조하는 한동훈. 그러니까 김경률의 발언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동조를 해버렸어요. 기후에. 그러니까 이 상황은 더 가면 막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걸 막는 방법은 뭐냐? 한동훈에게 제가 볼 때는 경고가 갔을 거예요. 그만해라라고. 근데 그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은 거죠. 그래? 그럼 넌 부러져야 돼. 방법이 없어. 이 문제를 걸고 가게 되면 기본적으로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가지고 있는 선거 전략 전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어. 어떻게 대통령이 생각한 선거 전략을 흔들 수가 있어? 그럼 방법은 하나밖에 없지. 우리가 보낸 한동훈이 날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런 의중을 다 하니까 장해찬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 계속 나와서 뻐꾸기 날리고 있는 거죠. 뻐꾸기 날리면서 자 지지층 동조하지 마. 우리의 입장은 이런 거야. 우리 30% 35% 똘똘 뭉쳐서 이렇게 가야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계속 보내는 거예요. 단순해. 한동훈 비대위원장 날리면 돼. 한동훈 이거 해봤어? 그거 쉽게 날릴 수 있어. 대신 동조하지 마십시오. 대통령실의 의중은 명확합니다. 이렇게 갑니다라고 얘기를 한 거여서 제가 볼 때는 이 상황은 매우 지금 안 좋은 상황. 그러니까 제가 그쪽이 안 좋은 거죠. 저는 안 좋을 건 없습니다만 지금 매우 안 좋은 상황으로 가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고 아까 말씀하신 게 10시 행사를 갑자기 불참하겠다고 얘기한 건 대통령이 경로했다라고 하는 걸 아주 공개적으로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한동훈이 응답해라. 저 그렇게밖에 안 읽히거든요. 근데 이분들은 정치인들인데 대통령이나 여당의 비대위원장이 정치를 하면서 본인들이 경로했다라는 거, 무엇 때문에 경로했다. 그 경로한 내용이 뭐 국민들이 이해할 만한 수준이다. 그러면은 대통령이 경로하실 만하네. 뭐 국민들이 조심해야 되겠네. 또는 뭐 앞으로 뭐 정치가 어떻게 돼야 되겠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텐데 본인들 집안 싸움인데다가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는 확인이 된 거잖아요. 영상으로. 그리고 그걸 누가 선물로 믿겠어요. 뇌물이고. 그다음에 이 장해찬이 이야기한 것처럼 몰카 취재에 당한 뭐 어쩌고저쩌고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에 서울의 소리랄지 장현수 기자랄지 이거 우리가 이렇게 셋업을 해서 몰카 취재를 했고 그거는 그럴 수밖에 없었고 그런 상황을 줄줄이 그 보도를 하면서 다 이야기를 했잖아. 본인들이 몰카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 그러니까 그거를 거기에다가 이제 단어만 더 붙인 거야. 공작이다.
그 공작이라는 거는 뭐 민주당이랑 짰건 어디랑 짰건 간에 뭔가 공작의 냄새가 난다. 근데 미리 의도를 하고 그렇게 접근했다는 거는 그 취재를 한 당사자들이 이미 말했기 때문에 새로운 사실도 아니야. 예? 그러니까 저는 윤석열 대통령 네. 경로가 너무 잦잖아요. 너무 자주잖아요. 경로도 작고 그 경로를 하는 이유도 국민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국민들도 많거든요. 김건희 여사가 사과만 해야 돼? 수사도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기올포액이 문제야? 진짜 문제는 주가 조작 의혹 사건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국민들이 글쎄요, 절반 이상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몰카 공작이고 피해자다. 나는 피해자다. 이거는 그 멘탈리티, 그 사고방식 자체가 국민들이랑 너무 유리돼 있는 거지. 그러면서 나 화났어. 나 화났으니까 민생 토론회도 안 나가. 민생이 최고라며. 민생을 위해서 지금 대통령이 일해야 되고 집권 여당이 일해야 된다며. 이거 뭐 어린애들 투정 부리는 것도 아니고 뭐 하는 겁니까 이게 지금? 그러니까 저는 이 네. 경로라는 것도 가끔 나와야 국민들도 들여다보고 어이구 좀 화나셨으면 조금 그렇겠다 생각하지만은 네. 이제 좀 국민들이 웃기잖아요 사실은. 아니 매일 웃기죠. 이러니까. 이게 뭐야 이게 지금? 저는 저 네. 뇌물을 선물로 포장하는 저 신박한 논리에 대해서 그러면 제 역으로 여쭤볼게요. 대장동 관련해 가지고 뇌물이 많이 오고 갔다라는 범죄 혐의로 지금 수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뇌물 주고받은 이제 공범들, 아. 이제 뇌물을 준 사람들 다 지금 뭐 김만배 씨나 뭐 남욱이나 뭐 박영수 다 지금 들어갔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 선물 받았다 이렇게 주장하면 어떻습니까? 아 대장동 선물이었다. 이게 뭐 말입니까? 뭡니까? 진짜 저는 이 가해자 피해자 바꿔치기가 특수부 검찰들의 좀 특기이기는 한데 장예찬 씨가 그런 거를 잘못 배워가지고 김건희 여사의 뇌물 사건 혐의에 대해서 이걸 선물로 포장하는 순간 대한민국의 모든 공무원들은 오늘부터 선물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말 같지 않은 소리랍니까 이게? 그 민생 대토론의 불참에 대해서 조금 생각한 바를 말씀드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이 어쨌든 국정을 챙기고 나라를 다스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거는 지금 말씀하신 걸 듣고 생각을 한 것인데 그게 한동훈 비대위원장하고의 갈등이 어떻든 김건희 여사 문제를 풀고 뭐 어쩐고 뭐 이런 얘기와는 무슨 어떻든 상관이야? 그렇죠. 사실은 민생 대토론회라는 네. 거는 업무 보고를 네. 각 부처 업무 보고를 각 지역별로 돌아다니면서 이제 받겠다라는 취지로 이제 한 거고 그러면서 많은 국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나란 일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고 그것에 대해서 중계를 하면서 보여주면서 그래서 이제 뭔가 이제 의견을 수렴하고 거기에 대한 응답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하는 거잖아요. 물론 실제로 응답을 뭐 제대로 주지는 않았습니다. 뭐 지금까지 과정에 뭐 어쨌든 간에 그런 의도로 하는 건데 왜 이런 일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안 하느냐? 이게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애초에 이 민생 대토론의 방식으로 업무 보고를 하는 이유를 실토를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이걸 왜 했느냐? 지금 실토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아침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아까 속보로 말씀하셨지만 난 사퇴 안 한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내 임기는 이 총선 이후까지인 걸로 알고 있다라고 얘기한 거는 뒤집어 얘기하면 이 용산의 시각으로 보면 무슨 얘기냐면은 아 총선은 그러니까는 네 위주로 치르는 거구나 이 얘기잖아요. 아 그러면은 나는 손을 뗄게. 그럼 네가 잘 해봐. 공천도 네가 하고 뭐 제가 방송에서 너무 공천도 비대위원장님이 하시고 그 뭐 앞으로 선거 전략도 알아서 하시고 알아서 하십시오. 그러면 저는 총선에 도움되는 일은 대통령이지만은 안 하겠습니다. 라고 하고 지금 안 하는 거 아니냐는 생각이 잠깐 들었어요. 왜냐하면 애초에 이 지역 돌아다니면서 민생 대토론의 방식으로 업무 보고하는 거에 대해서 이거 총선 개입 아니냐. 총선 대비 선거운동하는 거 아니냐. 그렇죠. 이런 시각들이 있었잖아요. 왜냐하면 그 자리에서 그 지역에 해당하는 뭐 얘기도 하지만 그 소위 말하는 선심성 포퓰리즘 정책 아니냐라고 보수 언론이 막 지적하는 그러한 얘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최근까지도 보수 언론이 막 사설을 뭘 쓰냐 이거 우리 감당 가능합니까? 이거 우리가 감당 가능한 것 같지 않은데요? 라는 사설을 막 쓰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이거는 총선 겨냥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였기 때문에 그거 내가 안 해볼 테니까 잘해봐 뭐 이런 태도 아니냐 지금. 그러면 애초에 이거는 총선용 사업이 맞았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런 식의 국정 운영을 하는 대통령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정신적으로 약간 제가 어디에서도 한번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대통령이나 한동훈 위원장이 성적만 좋고 정신적으로는 미성숙한 어른인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좀 혹독한 비판일 수 있지만 이거 아주 냉정하게 보면요. 초등학생들이 엄마 나 밥 먹기 싫어 학교 안 가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일단 그 예. 스픽스 댓글에 의하면 예. 이 과음하신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농담처럼 나오는데 그것도 객관적인 시각이라고. 그러니까 예. 뭐 그럴 수 있죠. 갑자기 예. 뭐 어제 기분 좋았어.
상황 좋고 야 한동훈 날릴 수 있네. 야 모여봐. 뭐 이랬을 때 농담입니다만. 예. 근데 문제는 제가 볼 때는 아마 대통령이 놔주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김기현 날라갔다 생각해 보십시오. 경로한 이유가 전화했다는 거 아닙니까? 연락해서 당신 비대위원장하고 지역구 나오지 마. 이렇게 오더를 줬다는 거잖아요. 아니요. 저는 비대위원장 안 해도 상관없으니까 지역구 나올게요. 그러니까 이제 경로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비행기 안에서 경로했다는 얘기가 들렸었거든요. 좀 그렇다면 윤 대통령은 끝까지 자기의 공천권을 놓지 않겠다. 행사하겠다. 그래서 자기의 가신 그룹들로 국정 후반기를 이끌어가겠다는 생각이 확고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김기현을 날리고 한동훈을 보냈겠죠. 왜 잘하는 법무부 장관을 중간에 훅 빼가지고 거기다 던져놨을 때에는 그 정도의 신뢰를 갈 수 있는 사람이 한동훈밖에 없다고 대통령은 판단했고 한동훈을 보내면 대통령이 자기 부인을 지킬 수 있고 자기의 가신들을 박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두 가지가 다 부러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가지 않은 건 나의 심기는 이런 거야 라고 하는 것. 한동훈 네가 답변하지 않는다면 아마 이준석과 유사한 꼴을 당하게 될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저는 이해될 것 같아요. 이게 법률적으로 대통령의 당무 개입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 뭐 이런 것도 하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 노골적으로 비서실장이 당무 개입을 하는 것.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무엇을 위해서 당무 개입을 하고 공천권을 행사하는가라고 봤을 때 아니 어떤 나라의 개혁을 위해서 그리고 민생의 안정을 위해서 내가 어쩔 수 없이 뭔가를 꼭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내 생각을 충분히 아는 가신 그룹들이나 충신들을 이쪽에 핵심적에 배치를 해서 내가 한 150석 이상을 따고 그래서 집권 여당과 함께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나머지 3년을 충실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국민들한테 각인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야 명분이 서는데 김건희 여사가 딱 중간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명분백 수수와 주가 조작 의혹 사건이 딱 중간에 있는 거야. 그러면 사람들은 여사 지키기 위해서 김 여사 지키기 위해서 대통령이 너무 무리하게 하는 것 아닌가? 이런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모양새도 그렇고 명분도 지금 안 나와.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대통령 탄핵이라는 것이 참 매우 불행했던 우리 헌법의 역사 아닙니까? 전 이런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라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이 당무 개입은 저는 지금 이제 레드라인을 넘은 것 같아요. 그 이유가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고 형법으로 이제 그 공직선거법상 처벌을 받은 이유가 그 공천을 위한 한두 지역구에 여론조사를 돌렸기 때문에 이게 공직선거법 위반이다 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당시에 공교롭게도 수사검사여가지고 구형을 3년이나 했습니다. 그래서 법원이 2년형을 선고했거든요. 근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사례는 우리가 직전에 이제 그 전당대회 국면에서는 당무 개입 하지 말아라 하면서 저도 정당법 규정도 들이댔고 여러 가지 했지만은 공직선거법에서는 열애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넘어갔던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총선을 앞두고 총선에 개입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박근혜 대통령의 사례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당연히 반헌법적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뭐 대통령이 정치적 책임을 묻는 뭐 탄핵이나 이런 얘기 당연히 나올 수 있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실정법 위반이라 이거는 징역형을 갔던 박근혜 대통령을 징역 3년을 구형했던 본인의 지금 소추 검사로서의 그 행동으로 따지면은 이거 처벌하고도 남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시는 건지 대통령이 재직 중에는 내란 또는 외환 외에는 형사 불소추 특권이 있습니다만은 이거 다 남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퇴임 이후에 다 처벌받는 겁니다. 예. 저는 좀 겁을 상실한 대통령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이거 공직선거법 규정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임기가 5년인데 3년밖에 남지 않았고 사실 3년이라는 것도 2년밖에 안 남았다고 봐야 돼요. 그쵸. 왜냐하면 대통령 선거 레이스 시작을 하면 한 1년은 그 대통령한테 무슨 권력이 집중된다거나 뭐 무슨 소리를 한다거나 그럴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그때 이후에는 어떻게 이걸 감당을 할지 그리고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는 이게 이렇게 뭐 어영부영 뭐 특검도 안 하고 뭐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 전혀 아닌 것 같은데 아무리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그러니까 대통령이 예. 영부집권하지 않는 한 언젠가는 뭐 하여튼간에 언젠가는 임기가 끝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정해진 날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 다음에는 다 이게 결과적으로는 수사를 받고 법적 책임을 지게 돼 있는 일인데 지금 차라리 뭐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법적 기준이나 뭐 이런데 수사의 논리에 있어서는 뭐 별로 뭐 맞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제가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에 막 빙의를 해가지고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충분히 이해를 하고 생각을 한다면 예. 차라리 자기가 이제 권력을 잡았을 시기에 뭔가를 수사를 오히려 진행을 하고 그렇지. 뭔가를 결론을 내놓는 게 차라리 이후에 삶을 편하지. 도모하는 데는 차라리 낫다. 왜 이 정도 생각도 안 할까? 그런 의문도 있는 거예요, 사실. 그렇죠. 근데 그 정도의 생각도 안 하고, 그리고 지금 싸우는 것도 사실 한동훈 비대위원장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리더십의 문제든 어떤 정책적인 문제든 가치와 철학의 문제든 차이가 있어가지고 그 차이를 놓고 이 주도권 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다라고 하면은 그건 조금이나마 그래도 이해를 하겠어요. 아, 저 사람은 예를 들면 저 사람은 우파고 이 사람은 좌파여서 그것 때문에 여당이 어떤 그 갈 길을 놓고 싸우는구나. 그래도 싸우는 방식이 저러면 안 되지. 뭐 이런 얘기를 할 텐데 똑같은 사람들 아닙니까? 지금까지 그렇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얘기한 정치적인 어떤 정치 철학이나 정치적인 얘기, 정치의 어떤 갖고 있는 관념이나 이런 얘기, 운동권, 특권 정치, 청산 이런 거 똑같은 얘기 해온 사람들이거든요. 똑같은 사람들이 왜 싸웁니까? 권력력 가지고 싸우는 거잖아요. 공천 주도권, 누가 권력을 가져갈 것이냐. 이게 문제가 뭐냐면 나라를 어떻게 운영하고 그다음에 우리 국가 공동체를 어느 방향으로 가져갈 것이냐에 대한 철학이 없는 사람들이 그 부분을 가지고 그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을 우선시해서 우리가 뭘 포기할 거냐 이렇게 생각하고 접근하는 게 아니라 그 부분이 없으니까 이 정치의 전부가 이 파일을 누가 가져갈 거냐만 놓고 이제 싸우게 되는 그런 현상들이 매우 이제 심각하게 벌어지는 그 전형적인 게 아니냐 싶거든요. 이게 과거에 뭐 조선시대도 이러진 않았습니다만은 과거에 예를 들면 중세나 이런 시기에 이제 예를 들면 나라를 어떻게 운영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깊은 고민이 없는 시대에나 있던 궁정의 어떤 권력 암투 이런 얘기 아닙니까 이게. 왜 이런 시대에 이런 일을 하고 있는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예. 네, 그러니까 이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는 그러니까 전 대통령의 권력 상황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그러니까 저는 대통령이라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대통령이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어떤 형태로든지 특검법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받아 안아야 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 건데 받지 않는 건 대통령이 결정하지 못하는 무엇인가가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결정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 유일하게 하나인 거죠. 대통령 부인인 거죠. 그러면 이 문제가 사실이라면 소위 아무런 권한이 없는 사적 인간이 대통령이 남편이란 이유만으로 공적 권한을 마구 행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관섭 비서실장이 해산을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 당신은 그만두라는 얘기를 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비서실장의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대통령이 비서실장이라는 이유만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입장을 전달한 거잖아요. 좀 그렇다면 이 뒤에 권력 관계가 김건희 씨라는 사람이 핵심적인 권력이라면 권력을 행사할 수 없는 사적 인간이 대통령 남편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공적 권한을 갖다 활용해서 정치에 투사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그냥 우리가 과거에 봤던 국정농단인 거예요. 그럼 국정농단을 그대로 방관하면 헌정 질서가 위태로워집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거는 탄핵이라는 사유가 과거에는 논쟁이 되는 사안이었는데 이건 논쟁이 되는 사안이 아니라 상식적으로 검토해야 되고 실행해야 되는 사안으로 가야 되는 문제이거든요. 저는 왜 이런 문제들을 뻔히 알고 있는 아니 윤석열 대통령이 법조인이잖아요.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이걸 모를까요? 그렇다면 왜 이렇게 뛰어들 수밖에 없을 것인가? 저는 진짜 대통령의 권력 구조가 매우 잘못되어 있다 지금 내부에. 그 말씀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관섭 실장도 그렇고 경호처장이 지난번에 김성희 의원이었습니까? 진보당 의원 그 끌고 강성희 의원이었죠. 예, 끌고 나갔잖아요. 그런 것들도 대통령만 쳐다보는 그런 대통령실이 아니면 그런 행동이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이관섭 실장 같은 경우도 아니 여기에서 한 템포 쉬시고 뭔가 좀 생각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라고 참모를 하면 그런 의견을 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과거에 대통령의 참모들은 직원도 마다하지 않았었거든요. 보수건 뭐 진보정부건 우리나라에 진보정부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여하튼 간에 근데 완전히 대통령에게 다 잡혀 있다? 근데 그 대통령은 또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는 이런 방구도 못한다? 이것 자체가 이제 국민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지. 이게 어떤 체계적인 어떤 조선시대에 목숨을 걸고 상소를 하면 그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로 가버리잖아요. 왕정체제에서도. 그 유림의 그 힘이 굉장히 셌지 않습니까? 근데 이 정도로 관료들의
또는 참모들의 힘이 약한가? 이것도 좀 처음 보는 현상인 것 같습니다. 근데 아이러니한 예. 게 저는 참 그 국정농단까지 얘기하셨지만은 그 국정농단을 수사했던 검사가 또 윤석열 대통령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더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고 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싸움의 내용이 없죠. 그러니까 윤석열 한동훈 윤석열의 싸움이 누가 이기고 지고 국민들의 삶과 아무 관련이 없고 그러니까요. 예. 국민들의 뭐 사적인 감정 내지는 권력 투쟁의 다름 아닌데 저는 윤석열 대통령한테 이 질문 꼭 드리고 싶어요.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이 뭐 기자회견을 처음 하면서 울먹이면서 내가 이러려고 대통령이 됐나 자괴감이 든다는 식의 발언을 한 적이 있거든요. 전 윤석열 대통령이 왜 대통령이 됐는지를 지금도 묻고 싶은 겁니다. 김건희 여사를 지켜주기 위해서 진짜 대통령이 된 겁니까? 공정과 상식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공정과 상식의 회복 이거였거든. 근데 지금은 완전히 공정과 상식을 땅에 짓밟아 놓고 단어를 오염시키고 나서 결과적으로는 뭐 본인은 억울하다 할지 모르겠지만은 김건희 여사 한 명만을 수호하기 위해서 건의 수호를 하기 위해서 지금 이 모든 국정의 에너지와 대한민국의 발목을 잡고 지금 초저출산과 지금 국가 소멸 위기에 있는 대한민국을 이렇게까지 시간을 낭비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본인의 예. 배우자를 지키기 위해서 저는 진짜 왜 대통령이 됐는지에 대해서 답을 못 하신다면은 지금의 상황에서는 김건희 여사 지키기 위해서 대한민국이 희생당해야 된다는 그런 논리가 나오는 겁니다. 이것은 용납할 수가 없는 일이고 지금 이 상황이 더 지속화되면 될수록 윤석열 대통령 지금 국민들과 대화도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거 묵과할 수 없는 상황으로 좀 가고 있다. 매우 심각해 보입니다. 근데 관료와 참모 말씀하셨으니까 또 한마디 하자면 저는 그 요즘에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김대기 비서실장 왜 그만뒀나가 다시 궁금해지는 게 왜냐하면 지금 이관섭 비서실장이 아주 충성파지 않습니까? 지금 직접 가가지고 한동훈 비대위원장 그만두라고 할 정도로 그리고 김건희 여사 문제에 대해서 뭐 총선 후 특검 같은 거는 이건 심지어 보수 언론의 제안인데도 아예 검토도 안 한다고 사전에 다 잘라버릴 정도로 대통령의 그야말로 뭐 행동대장처럼 그냥 바로 가서 직접 가가지고 다 잘라버리는 사람인데. 근데 이관섭 이분도 관가에서는 사실은 그 전에는 합리적인 보수 이렇게 지금 정표에 나셨던 분이거든. 그렇죠. 예. 근데 이분이 어느 순간 대통령실에 가더니 그렇게 행세를 하고 있는데 더 웃긴 거는 제가 이분이 원래 국정기획수석이잖아요. 예. 근데 이걸 이 대통령실을 개편한다고 정책실장 자리를 없었는데 이전 정부에 있던 거를 굳이 없애가지고 없애놨는데 정책실장 자리를 만들어가지고 그 정책실장 자리에 상당한 어떤 권한을 몰아주는 걸로 이분을 원래도 왕수석이었는데 실장을 만들어줬단 말이에요. 정책실장을 만들어줬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위에 이제 김대기 비서실장이 있는 구조였잖아요. 근데 3개월 만에 그 정책실장 자리에는 다른 분 앉히고 3개월 만에 김대기 비서실장 없어지고 이관섭 비서실장이 올라온 거잖아요. 김대기 비서실장이 만약에 그만둘 예정이었으면은 정책실장을 그렇게 만드는 게 아니라 바로 비서실장으로 왔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니 이게 3개월도 아니에요 사실 따져보면은 이게 왜 이렇게 금방 이렇게 된 거지라는 거에 대해서 3개월도 아닙니다. 제가 지금 3개월이라고 얘기했는데 3개월이 아니라 3주인가? 아무튼 간에 네, 이게 왜 이렇게 된 것인가에 대해서 무슨 일이지? 라고 하는 그때 관측들이 많아서 김대기 비서 첫째 김대기 비서실장 김대기 비서실장 피곤하다. 피곤했다. 건강론. 둘째 김대기 비서실장이 다른 뭐 비위가 있었다. 비위로. 그다음에 셋째 이 모든 하여튼 안 좋은 일에 대해서 총체적인 뭐 책임을 지라는 얘기가 많아갖고 못 견뎠다. 뭐 이런 얘기가 많았는데 저는 이것도 오늘 모든 얘기를 종합을 해보고 이 이관섭 비서실장의 최근의 행보나 이런 걸 보면은 결국은 이런 것도 어떤 권력의 신부에서의 어떤 문제 아니었겠느냐. 그리고 그 문제라는 것은 결국은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문제에 다 대응이나 이런 것과 관련된 어떤 이견이 아니었겠느냐. 이런 생각까지도 해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갑자기 날아갔기 때문에. 근데 국정 운영이라는 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필요하고 굉장히 많은 그 재능 있는 관료들이나 재능 있는 정치인들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이준석 전 대표부터 해가지고 쭉 날리고 그리고 대통령실도 지금 기억 못 하시겠습니다만 대통령 취임하고 한 3개월 만인가요? 행정관들 한번 싹 한 50명인가 물갈이를 한 적이 있잖아요. 네네. 싹 밖으로 내보낸 추석 전에. 네. 추석 전에 2022년 추석 전에 지지율 낮아진 거에 예. 책임을 물어. 그렇죠. 그랬던 적이 있는데 그때도 똑같은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이런 식으로 하면 누가 충성할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누가 충성할까? 마무리를 하려던 말이 예. 이 지금 시기가 사실은 대통령한테 힘이 가장 많이 실리는 시기고 대통령한테 충성하고 싶은 관료가 가장 많은 시기인데 그렇지. 이런 시기에 마음에 안 들면 다 찍어내고 다 같이 일을 못하면
이후에는 누구랑 일을 하죠? 임기 말에는 누구랑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네. 대단히 외로울 건데 이런 상황에서 나라를 어떻게 다스리고 국정을 어떻게 돌보죠? 저는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중요한 게 늘공들 있지 않습니까? 네. 고시 봐서 들어왔던 그 공무원들이 대통령실 참모그룹에 굉장히 많거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뭐 선임행정관으로도 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유지가 잘 안 됐어요. 역대 정부. 어떤 정부건 간에. 그런데 그걸 만약에 정무직으로만 다 채운다? 그러면 굉장히 힘들어지죠. 그러니까 늙은들이 예. 청와대 오고, 그러니까 대통령실 가서 예. 근무하는 게 명예고, 또 그걸 부처에 돌아가서 승진을 하는데, 그렇죠. 기피할 수 있단 말이야. 그렇죠. 지금 이런 상황은. 고생을 하니까요. 예. 지금은요, 이런 대통령, 경로하는 대통령 옆에는 누구도 같이 일하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책임만 다져야 됩니다. 그렇지. 그러면 거기다가 이제 있던 사람도 계속 나오고 싶어 하고, 뭐 그런 분위기가 관가에 이미 다 퍼진 것 같은데, 그런 상황에서 이게 나라가 운영이 되나? 굉장히 좀 걱정이 되네요. 근데 이미 네. 이제 슬슬 나올 때가 됐죠. 대체 아시겠습니다만 그렇죠. 임기 한 3년서 넘어가면 이제 핵심 한 번 해줘. 엘리트들은 네. 나가죠 이제. 나가고 이제 아닌 분들이 들어와서 이제 그게 안전하니까. 예, 그렇죠. 핵심 엘리트들 입장에서는 그게 안전해. 그리고 네. 아예 해외 나가죠. 예. 미리 빼놨다가 해외 나가서 2, 3년 있다가 정권 바뀌면 들어오겠다 이런 그렇지. 공무원도 꽤 많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럼 이제 그렇습니다. 권력이 예. 누수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네. 기본적으로.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당시에 장제원 그 의원의 측근들이 그 대통령실에 많이 있다고 얘기하면서 정보가 새어나간다. 그런 얘기가 있으면서 싹 물갈이가 됐던 측면이 그랬죠. 있었던 거고 예. 최근에 또 보면 대통령실에 특히 이제 김건희 씨 문제 관련해서 정보가 많이 새어나간다. 근데 이 새어나가는 라인이 어딜까? 일단 어공들은 다 뺐으니까 웬만하면 늘공 라인에서 빼가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도 나오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예. 그래서 그러니까 어공이든 늘공이든 이 안에서는 어떤 형태로든 자기의 불만을 표출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건 제가 좋은 의도라고 봐요. 이거 그대로 내버려 두면 정권 자체가 무너질 수 있다라는 판단이 있기 때문에 늘공들은 그냥 공무원이니까. 그죠. 예. 어공이든 늘공이든 밖에 나오면 비상식적인 행태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뭐겠습니까? 강성희 의원처럼 입 막는 거예요. 입을 막는 것밖에 방법이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건 강압밖에 없는 거죠. 그럼 제가 볼 때는 지금 대통령실은 매우 강압적인 방식의 문화가 지금 만연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위에서 오도 내리면 이관섭 비서실장도 가서 하는 거죠. 그냥 시키는 대로 그냥. 뭐 군대죠, 군대. 극한 직업이네요. 예. 군대 힘들죠. 이런 식으로는 오래 지속할 수 있는 기업도 없고요. 그런 조직도 없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그 제3지대 이야기 잠깐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낙연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어디에 출마는 한답니까? 제가 볼 때 출마해서 네. 될 데가 없어서요. 될 데가 없어. 예, 문제는 본인이 출마를 하더라도 돼야 네. 되는 거잖아요. 음, 제가 볼 때 비례 정도가 아니면 호남이요. 이게 이제 과거에 이제 국민의당 시절과 달라요. 그러니까 국민의당에서는 적어도 호남에서 응징해서 민주당을 정신 차리게 하자 이런 의미가 있었는데 이낙연은 분열주의자예요. 호남에서. 그러니까 민주당이 잘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이렇게까지 분열을 만들어야 되는 거야? 라고 하는 이낙연 전 당대표에 대해서 분열주의자로 낙인이 찍혀 있고요. 제가 서울에서 돌아다니지 않습니까? 서울에도 마침 저도 물어보는 게 그런 거예요. 선거가 제가 돌아다니면 아니 이낙연 씨는 왜 나간 거예요? 이렇게 물어봐요. 매우 안타까워하고 불안해하는 측면이 있거든요. 근데 이분이 호남에 나가서 제가 볼 때 수도권 아예 불가능하다면 광주에 나가서 이낙연 전 당대표가 나왔는데 그 사람 될 거다? 저는 본인이 그걸 모르지 않을 거예요. 정치를 오래 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오히려 불출마를 계속 유지하는 방법을 통해서 본인이 어떤 형태로든지 대통령 후보로 나올 수 있는 출구를 찾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지 무슨 출마 요구했으니까 야 감사합니다. 제가 진짜 불출마하려고 했는데 많은 분의 어떤 열화와 같은 성원에 의해서 출마합니다. 제가 볼 때 그 순간 이제 제가 볼 때 끝이죠. 정치인의 권력은 결국은 국민의 지지니까요. 국민의 지지가 떨어지는 순간에 권력은 뭐 또 사그라질 수밖에 없고, 그런 측면에서는 이준석 전 국민의힘 당대표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탄탄합니다. 그죠? 근데 지금 저는 김종욱 박사님 말씀이 굉장히 저는 일리가 있다고 보는 게, 이낙연 전 대표가 사선 의원을 했고 지사도 했고 총리도 하고 여당 대표까지 했고 심지어 대선 경선까지 뛰었던 분 아닙니까? 근데도 지금 어딜 나와도 당선이 어렵기 때문에 불출마를 연막처럼 한 거 아니냐라는 꽤 합리적이고 납득이 가는 비판을 받는다면, 전 이낙연 전 대표는 더 이상 정치를 하실 이유나 명분이 없으신 거예요. 그렇지. 그럼 여기서 멈추시고 차라리 원로로서 역할을 하시는 것이 본인에게나 국가에게 더 도움이 되는 건데,
지금도 어찌됐든 정치를 하겠다고 하시니까 참 이게 삼지대라는 이 전반적인 정치개혁을 열망하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더 모이기가 힘든 겁니다. 거기다가 말씀하신 이준석 대표도 이제 개혁신당 대표가 됐는데 아무래도 삼지대에서 선명성을 가지고 뭔가 새로움으로 국민들께 어필을 해야 되는데 자꾸 과거의 문법으로 이낙연 대표랑 만나서 이야기해서 연대할 수 있다 이야기하고 또 저기 누구죠? 뭐 양양자 의원, 금태섭 의원, 또 비명계 이런 식으로 막 그 소위 말하는 텔레파시 이렇게 보내는 식으로 그 서로 사인 주고받게 하다 보니까 이게 국민들 눈에 어떻게 보이냐면 저분들이 정치를 바꾸겠다는 목표보다는 뭔가 본인들이 양당의 혐오를 기반으로 한 그 지지를 모아서 한번 본인들이 또 권력을 되찾으려는 걸로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식의 접근법은 새로운 정치의 문법도 아니고 새로운 정치를 열 수 있는 그 키도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에 나와서 제 세력들이 할 일은 본인들이 어떻게 나라를 바꾸고 어떠한 비전과 가치로 국민들을 설득할지 여기에 집중을 해야지 유력 정치인들 중심으로 인위적인 정계 개편 내지는 정치 공학적인 접근을 해가지고는 오히려 국민들의 그 열망이 더 사그라들 위험이 크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들 모여가지고 이제 이것도 이제 눈치 싸움과 그다음에 이제 늘 말씀드립니다만 누가 개고 누가 늑대냐 뭐 이거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흥미롭게 보는 게 작은 정당의 논리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좀 큰 정당의 논리고, 그러니까 어디 나가면 되냐, 될 것도 아닌데 왜 나가냐, 배신자다. 이게 큰 정당의 논리고 작은 정당들의 논리라는 게 있어요. 작은 정당들의 논리는 뭐냐면 지역구에 나가서 희생해야 된다는 논리가 있습니다. 그게 안 되더라도 지역구에 나가서 총알바지를 해야 그 당이 예를 들면 정당 득표라도 좀 얻어가지고 비례라도 좀 확보를 하는 것인데 다들 이게 안 된다는 이유로 지역구 안 나가면 우리는 어떡하냐 이런 게 있거든요. 그 조직을 만들게 되면 작은 정당들이. 그래서 여기서 좀 제가 흥미로운 게 뭐냐면은 이준석 개혁신당 이제 대표죠. 이제 개혁신당 대표가 이낙연 전 대표가 불출마한다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등을 슬쩍 떠민 거 아닙니까? 그런 취지의 얘기를 한 거예요. 이준석 대표는. 이게 어쨌든 간에 지역구에 나가는 게 용기고 나가는 게 희생이지 지금 안 나가는 게 희생이 아니다 이러면서 막 얘기를 해놨더니 옆에 있던 미래대연합 비명계 3인방이 꾸린 정당에서 그렇지 나가는 게 필요해 이러면서 광주에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러니까 갑자기 이낙연 전 대표가 나가야 되나 내가 근데 종로에 나가서는 안 될 것 같고 이런 얘기 막 하기 시작한 거잖아요. 그랬더니 오늘 보니까 개혁신당은 또 한 발짝 빠지더라고요. 이낙연 전 총리의 거치는 이낙연 전 총리가 알아서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감히 말씀드리지 않고 그러니까 이 민주당 계열 사람들끼리의 논쟁으로 만들어버렸어요. 지금 개혁신당은 또 이 문제를.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또 그 흥미롭게 지켜보는 게 뭐냐면 작은 정당들은 또 뭐가 중요하냐면 당명 이런 게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한쪽에서는 또 양양자 의원 이런 분들은 당명을 한국의 희망으로 안 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잠깐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갈등 요소들로 이제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준석 대표도 그 합당의 골든타임은 지났다 이런 말씀 하는 거잖아요. 또 그러니까 처음부터 하나의 당으로 만들 거를 전제하고 시작했으면은 합당이 벌써 됐고 가장 좋았겠지만은 이미 우리는 창당했고 나머지도 마찬가지니까는 좀 시간 걸리지 않겠느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런 광경을 상당 기간 앞으로 봐야 될 겁니다. 삿바 싸움하고 근데 되고 안 되고 삿바 싸움 싸우고. 계속 하다가 곧 있으면 2월 되는데 이게 그러면 합당 못 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이게 보세요? 첫 단추부터 잘못된 게 개혁신당에서 이제 이준석 대표 신당이니까 사실상 이준석 대표가 사당화하고 있다라는 거는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당의 건강성으로 들어가면은 매우 비판을 받을 점들도 많이 생길 거고요. 의사결정 과정 속에서. 그리고 이준석 대표가 처음에 나올 때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다 찾아보시면 아실 텐데 보수와 진보를 뛰어넘는 상식으로 모이자. 그래서 원칙과 상식이 반응하고 이낙연 대표도 상식에 반응하고 이래서 지금 모이게 된 거거든요. 근데 최근에 창당대회 보니까 이제 보수신당 또 이렇게 말을 바꿉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시작부터 우리는 무엇이다, 우리는 무엇을 하겠다 이걸 정하고서 그 노선을 가장 강력하고 선명하고 확실하게 밀어붙여도 이게 될까 말까고 아까 김민하 평론가님 말씀대로 많은 분들이 지역구 출마해서 또 희생도 오랜 시간 하셔야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하나씩 쌓아가야 이게 될 건데 그게 아니라 우리는 보수 진보 뛰어넘어서 빅텐트를 칠 거야 라고 했다가 또 창당 국면에서는 우린 또 보수 신당이야. 그리고 어떻게 할 겁니까 물어보면 우리는 아직 정해진 게 없고 국민의 뜻에 따를 거야. 이게 누구의 논리냐면요. 안철수 의원의 화법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도 당시에 새정치하면서 도대체 새정치가 뭐냐. 보수 진보를 뛰어넘는 것이다. 극중주의다. 그러다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다. 우리는 국민의 뜻을 물어보겠다. 이 계속 도돌이표거든요. 서로 미워하면서 배웠나? 그럼 도대체 국민의 뜻은
누가 정하고 어떻게 압니까? 라고 하면 답을 못해요. 그러니까 아.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정치 세력들이 본인들의 뜻을 내세우고 국민의 선택을 받는 입장인데 그렇죠. 본인들이 국민의 뜻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면서 국민의 뜻에 따르겠다라고 하면서 또 공을 넘기는 식으로 삼지대를 하면요. 그게 잠깐을 모면하긴 편해요. 근데 그렇게 가가지고는 저는 국민들의 폭넓은 지지를 받기는 매우 어렵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양당 기득권을 깨기 위해서 나왔는데 결국 양당 기득권을 못 깨거든요. 그럼 여기서 허탈감을 느끼는 국민들은 또 떠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이 매우 좀 아쉽고 첫 단추를 잘못 꼈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원칙을 지키고 원칙으로 가는 세력들이 좀 국민들의 선택을 받을 것이다. 저 그렇게 제 생각에 세 가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제3지대는요. 첫 번째가 바른연대의 선명성을 보여줘야 돼요. 왜 모이는지에 대해서 알아야 되거든요. 두 번째가 그럼 양대 기득권을 타파하기 위해서 뭘 할지에 대한 실천적인 내용들을 내세워야 돼요. 이게 없으니까 합종연행만 벌어지는 거거든요. 전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셔라. 세 번째는 김종옥의 탄탄TV를 보시면 그 내용들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끝날 때가 되니까 또 깨알 홍보를 본인처럼 홍보까지. 지금까지 김종욱 전 청와대 행정관, 신인규 민심동행 창준위원장 그리고 김민하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최근의 정치본색 잠시 광고 보시고 검찰 특활비 관련해서 하성수 세금 도둑 잡아라 공동대표 모시고 대답 이어가겠습니다. 김소형 쌍화골드 쌍화차가 그리운 계절입니다. 이럴 때는 김소형 쌍화골드 한 박스 사면은 또 한 박스 준다는 거야. 야, 이런 엄청난 폭탄 이벤트. 그렇죠. 네, 따뜻한 쌍화차 드시고 건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혹시 지인에게 묻지 마식으로 가입하신 건 아닌가요? 보험에도 점검이 필요합니다. 요즘 경기가 어려워서 보험료 내는 것도 부담스럽죠? 건강보험도 자동차 보험도 나에게 맞춤 보장. 믿을 수 있는 보험 전문가들. 믿을 수 있다 더 착한 보험. TV의 정치권색. 예. 다시 제가 말씀드리죠. 예. 구독, 좋아요, 사랑입니다. 예.